그 카나다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스코필드 박사 추모 공원 개관식이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에 세브란스 의전에 의학 교수로 오셨다가 1919년에 3.1운동 지도자들한테 국제 정세를 가르쳐 주고 또 3.1운동 상을 사진을 찍어서 세계에 알리고 그 후에도 한국 독립의 필연성을 또 세계에 알리기도 한 분입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스코필드 박사 자료집을 냈는데 거기 정말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1920년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됐습니다만 그 후에도 쓴 글 중에 하나 재밌는 거가 1920년에 카나다에 계시면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 쓴 글이 있는데 그 재밌는 게 그 1919년에 남학교 가서 남자 학교에 가서 왜 여자 학교 학생들은 나오는데 왜 남자들이 못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남자 학교에서도 다 3.1운동에 나왔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재밌는 게 많은데 하여간 최근에 그 자료집을 통해서 스코필드 박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1920년에 한국을 떠나서 카나다에 가고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 토론토 대학교의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에서 38년간 교수를 하시고 그 제가 직접 거기 가봤습니다만 그 교수 휴게실에 유일하게 있는 초상화가 큰 초상화가 스코필드 박사 초상화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거기 수의과 대학 교수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58년에 이승만 박사가 초청을 해서 오셨다가 70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같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등록금을 대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을 다 대주셔서 제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만 저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대주시고 또 사회에 대해서 바른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또 제 비교가 맞다면은 1960년대에 한국에서의 스코필드 박사의 위치는 80년대에 김수환 추경의 위치나 거의 맞먹을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한테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10년 동안,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대학 졸업할 때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선생님 노릇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제가 조금이라도 형성된 인격이 있다면은 그 대부분은 그때 10년 동안에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강한 사람한테는 호랑이처럼 약한 사람한테는 비둘기처럼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만나는 한국 사람들마다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게 본래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마련인데 훌륭한 인간이 되려면 강자한테는 호랑이처럼 약자한테는 비둘기처럼 가르쳤고 당시 벌써 62년, 63년이 되면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부익부 빈익빈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그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을 처음 하신 게 스코필드 박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The rich become richer, the poor become poorer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저한테 또 성경을 가르치셔서 제가 어릴 때 외우라고 그러셔서 외워가보면 아주 굉장히 즐거워 하시거든 기억이 나고 저희 집은 워낙 유교적인 집안인데 그때 교회 가라고 그러셔서 교회 가기 시작해서 지난 52년 동안 거의 개근할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나중에 커서 기회가 되면은 사회에 대해서 좀 컨스트럭티브 크리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너무 남의 의견을 추종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도 없이 너무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건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캐나다 그 일로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4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 동상 처음엔 동상 세울 때 기공식이 갖고 2007년에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제막식이 갖고 작년에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40만 달러를 내는다고 발표를 하는데 또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갔었고 이번에는 그 40만 달러로 만든 그 메모리얼 가든 개관식에 갔다 오고 오늘 9시 비행기 타려고 보니까 7시까지 비행장에 오라고 그래갖고 아주 뭐 4시인가 5시에 일어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은 비몽사몽 아니니까 혹시 말이 좀 서툴 때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캐나다 간다고 그랬더니 저 한국의 문화일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문화일보의 외신부 부장하는 이미숙 기자가 캐나다까지 갔다가 뉴욕도 안 거치고 가냐 그래서 뉴욕 한번 하루라도 갔다 오라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우리 김영덕 선생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침 오늘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 디너가 있다고 해서 거기도 참석하라고 해서 거기서 이 모임 가진 다음에 총영사관님 뵙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 갤러 디너에 갔다가 오늘 밤 12시 50분 비행기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또 6월 6일에는 일본 경제신문 사람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약속을 내일 2시 비행기로 가도 되지만 그거는 다 인천에 5시에 도착해서 7시에 만나는 약속이라 듣기 좀 어려워요. 오늘 밤에 가면은 수요일 새벽 4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자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동반성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짧게 하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을 동반성장에 관해서 질문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동반성장 하는데 사실 동반성장 아무도 잘 몰라요. 그리고 발음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동반성장인데 받침이 이응하고 니은하고 이응이 되기 때문에 니은이 이응화돼서 동방성장이라고 읽는 사람이 한 70%는 것 같습니다. 동방성장 잘해야지 사실은 동반성장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0년 12월에 생기고 나서 청와대에서 동반성장에 관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끝나기 전에 이제 다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전직 총리가 3분 하고 대통령이 한 5분 하고 마무리 짓자고 그래서 제가 한 2, 3분 말씀을 한 다음에 여러분 발음을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금방 대통령이 받아서 여러분 동방성장 잘해야 되죠? 좀 멋쩍었든지 총리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제대로 발음했었을 텐데 잘 발음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잘못 발음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 1년 반 가까이 1년 반 정도 동반성장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냥 성과가 있었다면은 동반성장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안 했다가는 한국 경제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도 어려운 거 아니냐는 정도로 국민들이 인식됐다. 이게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 만든 것도 뭐 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작은 건 아니지만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 이게 동반성장위원회의 목표입니다. 동반성장의 문화 조성과 또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의 목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동반성장은 도대체 왜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는 거하고 동반성장위원회 어떻게 생겼고 그동안에 뭐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이 뭐냐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힘들지만 그냥 더불어 함께 잘 살자 이런 게 동반성장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줄이고 도농 간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격차도 줄이고 남녀 간도 또 남북 간도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해외 동포와 본국과의 동반성장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왜 이 얘기가 나왔냐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동반성장 얘기가 나온 거, 그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된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지나친 양극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다른 토픽이 자꾸 한국은 뭐 종북 세력이 어떻다 뭐 어떻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적어도 2주일 내에 한 번씩 나오니까 정말 우리 사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문제인 동반성장이 또는 양극화, 이게 이슈가 안 되지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폴러리제이션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임밸런스, 또는 폴러리제이션, 이게 심합니다만, 우선 그 소득 분배 상태 또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니 계수가 0이면은 모든 사람의 소득이 다 똑같은 거고, 이것이 1이면은 저 혼자 독식하는 건데, 한국 경제의 지니 계수는 1997년, 98년 이전에는 0.26, 0.27이었다가 최근에는 0.33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도가 심해진 거죠. 물론 그 0.33이라는 숫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보다 낮은 숫자입니다. 현재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아주 최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평등의식이 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0.267에서 0.323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불평등도의 악화에 대해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소득 불평등도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비교해 보면은, 대기업은 연 8, 9% 수익을 올리는 데 반해서 중소기업은 2, 3%밖에 수익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또 4대 기업, 삼성, 현대, LG, SK, 이 4대 기업이 올리는 매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55%입니다. 한 7, 8년 전만 해도 40%였고, 그 후로 쭉 나빠져갖고 지금 55%고, 사실 80년대 초반에는 이게 15%, 20%밖에 안 됐는데, 자꾸 이 경제력 또는 경제 활동의 집중도가 커지는 것이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떠냐, 어떻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궁극적으로, 아니, 극단적으로 4대 기업이 경제활동을 다 하는 날에는 중소기업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그 사회 유지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이죠. 또 10대 대기업이 닷새 하나씩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을 인수하거나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닷새 하나씩 10대 기업이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거나 할 정도이기도 하고, 또 뭐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신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재벌들이 안 하는 거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떡볶이 아시죠? 떡볶이, 순대, 빵가게, 명품점, 뭐 별거를 다 할 정도로 대기업의 그 경제에서의 독점, 이것이 너무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다 피부로 안 오신다면은 가장 피부로 올 수 있는 숫자는 1970년부터 1997년까지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이 각각 연평균 8%씩 늘었는데 반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기업 소득은 19% 늘고 가계 소득은 1, 2%밖에 안 늘었습니다. 기업 소득이 누구 것이겠습니까? 기업 소득은 결국 주주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주는 부유한 사람들이고, 주주가 아닌 사람은 좀 덜 부유한 사람들일 텐데, 기업 소득은 연 19% 늘고 가계 소득은 연 1% 내지 2% 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한국 사회의, 한국 경제의 불평등도라고 할까, 또 양극화를
나타내는 예입니다만 다른 예도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를 맡고 있는 김기문 회장님하고 또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하고 저하고 셋이서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 압구정동 아시죠? 또 청담동 여기 가서 3번 저녁을 먹은 적이 있는데 3번 다 그 주인이 재벌집 며느리나 재벌집 따님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첫날은 그 중소기업 중앙회 김 회장이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비서한테 예약하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재벌집 며느리가 하는 데네요. 그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또 그랬다고 그래서 아이고 주의하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비서가 주의했는데 또 그랬다고 그러고 3번째 또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동네 아무 집 가도 다 재벌집인가 보죠. 그랬더니 그게 바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딴 데 갔습니다만 지금 한국이 그렇게 양극화가 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스코필드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컨스트럭티브 크리틱이 되고 싶어서 신문에 글을 많이 썼습니다만 그 글이 되게 토픽이 2가지밖에 없대요. 제가 조사해봤을 때 하나는 제 전공이 금융입니다. 금융개혁에 관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재벌개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 재벌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편인데 총리 되자마자 어떤 그 대기업에 크게 납품하는 중소기업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정 총리 나 이민 가야 되겠어.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해도 너무 해서요. 뭘 너무 하냐고 다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후려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뭘 후려쳐요? 납품까지 뭐요? 그러는 것입니다. 수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을 때 그 가격을 후려치는데 굉장히 후려친다. 그래서 이민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모르고 20, 30년 동안 사업 거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97, 8년 이후에 심하더니 2008년 이후에 정말로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총리실 스태프들 보고 한번 조사해 보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97, 8년에 왜 경제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쟁이다. 그래서 경쟁에 도움이 안 되는 것, 또는 경쟁에 저해적인 것은 전부 없애고 경쟁 촉진적인 일만 하라고 하는 것이 사회 분위기여서 대기업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은 그게 선으로 받아졌다는 것이죠. 수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 받을 때 납품가가 까까지 내려가고 수출가 내려가고 수출 잘 되면은 그게 외환위기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98년에 한 이후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인데 노무현 정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학 용어를 빌자면 그 효율보다는 형평을 더 강조하는 정부가 아니었겠습니까? 1979년부터 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에 없애버렸어요. 그 고유업종 하면은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만 하라 하는 게 고유업종 제도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나 해도 좋지만 이거는 중소기업만 하라 하는 거니까 이것이 여기 대기업 들어가면 어때? 해서 경쟁에 저해적일까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없애버렸고 바로 그걸로 해갖고 지금 순대나 떡볶이나 빵가게나 이런 걸 전부 재벌들이 할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스태프들한테 물어봤더니 실상은 악화됐고 그 이유는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한 몇 장 보고서를 써갖고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업하실 때도 납품과 후려치기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악화됐다고 그럽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어가지고서는 사회 불만이 많아지고 사회 불만은 곧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마침 아까 저 회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뭐 세종시도 시끄러울 때라 대통령이 관심을 안 가시다가 제가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총리 그만둔 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겼고 실제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된 거는 2010년 12월이죠. 제가 8월부터 총리를 그만두고 8월부터 한 3, 4개월 동안 놀았더니 좋대요.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서 처음으로 노는 건데 청와대에서 이걸 좀 맡아달라고 해서 난 그만 가겠다 그랬더니 당신이 발제해 놓은 걸 갖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끌려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정부위원회가 아니고 민간위원회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민간위원회입니다만 어떻든지 그렇게 일을 맡게 됐는데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세 가지 이유만 들어보자면 하나는 이것이 우리 정서하고 맞습니다. 동반성장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평등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행배에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것이 우리 정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 얘기 아시죠? 지난 400여 년 동안에 경주의 최부잣집은 저도 이제 몇 가지를 자식들한테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흉년에 우리 집에서 백리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굶는 사람 나오면 안 된다. 또 흉년에 남의 논 살라고 그러지 말아라. 또 부의 축적은 좋지만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동시에 자식들한테 거무스하게 살으라고 가르친 게 최부잣집 스토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경주 최부잣집을 굉장히 칭송하는 거는 우리가 동반성장 하는 건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정서는 이제 한국적 정서에 지나지 않고 외국에서도 이제 정서가 지금 상당히 만연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모은 돈을 사회에 좀 기부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동반성장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착하다든지 특별히 종교적 신앙심이 강하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돈을 잘 벌게 해준 사회적 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돈을 계속 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회적 불만 세력들한테 불만 세력을 누르려고 사회에 환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재벌들도 이 사람들한테 좀 배워갖고 사회에 환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완전히 막무가내입니다. 아직은 전혀 이 재벌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것 좀 합시다 저것 좀 합시다 그러면 또 와서 하긴 하는데 저 마음속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말씀이고 사실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가 좌크 아탈리라고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21세기는 이기적 이타주의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살고 재산도 많고 무엇을 쓰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제는 IT가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 갖고 있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아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언제 부자들을 해칠지 모른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신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부를 해야 된다. 의도는 자기를 위한 것인데 사실 겉으로 나타나면 이타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21세기는 이기적 이타의 세계가 될 거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역시 이제 한국, 미국, 유럽 다 예외 없이 동반 성장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는 세계 인류에 다 비슷한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게 있습니다. If you wanna go fast, you may go alone. 그러나 if you wanna go far, you have to go together with your friends. 이런 아프리카 속담을 영어로 직역해 놓은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인류의 정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적 동반성장의 아이디어는
외국 사람들이 알 리가 없어요. 한국처럼 갑, 을 관계가 확연한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갑이라는 게 대기업이고 을이라는 게 중소기업인데, 뭐 물론 이제 더 넓은 차원에서 부자, 가난한 자, 수도 비서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업으로 따지면 갑은 대기업, 을은 중소기업인데, 갑이 수출 대기업입니다. 주로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갖다가 조립해서 파는 게 한국이에요 지금. 근데 그 조립하기 위한 부품을 받을 때 그 값을 정월 후에 쳐요. 첫 번에 100원, 그다음에 95원, 90원, 85원, 80원 끊임없이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후에 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그렇게 후에 치고서도 살기 위해서 이른바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죠.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고 내가 돈을 좀 줄 테니 그 돈 갖고 한번 생산성을 향상해봐라 해놓고 나서 그걸 논아먹는 제도가 성과공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이 갑을 관계, 왜 그러면 중소기업이 시중 안 한 것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안 했다가는 금방 대기업으로부터 그 다음 일감 모드 듣고, 일감 모드 들면은 직원들 해고해야 되고, 직원 해고하고 문 닫게 되면은 그동안에 은행 대출 받은 거 못 갚게 되고 부도나고 해가망신할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해서 이렇게 계속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으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동반성장을 한번 번역해달라. 형 번역 잘 못해요. 제가 동반성장위원회 가기 전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게 쉐어드 그로우스대요. 쉐어드 그로우스란 말은 미국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프로피트 쉐어링이라는 말도 있고, 베네핏 쉐어링이라는 말도 있고, 쉐어드 그로우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이미 1920년대 할리우드에서 영화 만들기 전에 제작자하고 돈 되는 사람하고 배우들하고, 배우한테 지금 조금 돈 주지만 이 대박이 나면 너나 먹자 해갖고, 소위 제가 작년에 제안했다가 혼난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게 벌써 1920년대 할리우드에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크라이슬러 이런 데서 회사 전체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사업 부분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적 상황을 설명하고 영어로 좀 해달라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쉐어드 그로우스라고 쓰고 있는데, 내가 그냥 감으로는 파트너에다가 ED 붙인 파트너드 그로우스 어떨까 물어보면 그거 괜찮을 것 같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그러지 말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인볼브 됐다는 의미에서 인클루시브 그로우스는 어떨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직 적당한 말은 없을 정도로 이 동반성장이 필요하게 한 갑을 관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좀 있다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거꾸로입니다. 중소기업이 갑이고 대기업이 을이라고 할 정도로, 대기업이 수출품의 25%가 대기업이고 75%가 중소기업이라, 대기업이 수출할 때 부품 달라고 중소기업하고 하면 중소기업이 못 준다고 할 정도로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다른 거죠. 우리는 수출품의 한 75%가 대기업이고 25%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이 수출하고자 할 때 그 물건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데, 중소기업 쪽이 훨씬 더 약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이죠.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을 부르짖는데, 동반성장이 우리 정서에 맞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민심이 아주 싸늘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요. 제가 가는 음식점도 있고, 카페, 맥주 파는 카페도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는 데만 그런지 모르지만 요새 음식점이 2군데 문을 닫고, 카페도 한 군데 여기 있는 동안에 닫을 거, 5월 말 6월 초에 닫을 거라고 그랬는데 한번 가봐야지 닫을 건지 안 닫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민심이 굉장히 싸늘해서 지난번 4월 10일 선거에서 저는 민주당이와 압승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막말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주도 해군 기지를 해적 기지라고, 그리고 이런 여러 일련의 일들이 결국 이제 박근혜 씨가 별로 힘 안 들이고 승리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도 투표는 정말 이 사람들 너무하구나, 김용민 해적 기지 너무하구나 그래서
그래도 당분간은 안정해야지 하고서 여권에 그걸 줬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민심은 굉장히 싸늘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 정서에 맞다. 두 번째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동반성장이 필요한 것 같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조선일보 보신 분 계시면은 여기 조선일보 잘 안 오죠? 조선일보에 기획 시리즈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이 20, 50 클럽에 꼈는데 곧 30, 80의 클럽에 껴야 한다. 20, 50은 뭐냐면 20,000, 50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20,000 달러스. 인구가 50 밀리언. 그런 나라가 세계에 7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조선일보 기자가 그거를 일면 톱을 해놓고 나서 저보고 우리가 지금 세계 7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됐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은 첫째 우선 말부터 좀 부드럽게 해야 되고 좀 참을성 좀 길러야 되고 남에 대한 배려도 좀 해야 되고 공동체 정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대답을 해놓고 나서는 근데 그 20, 50 클럽 내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자기들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렇게 썼냐 그랬더니 선생님 아이디어인 거 누구한테 잠깐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그래서 정말이긴 내가 쓴 건 아니지만 재작년 8.15 경축사에도 나왔고 작년 8.15 경축사에도 나오고 작년 신년 대통령 인사만 해도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5천만 인구에 1인당 2만 달러 넘는 7개 국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다 선언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특집이냐 그랬더니 저희 기자가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동시에 넘는 나라는 7밖에 없어요. 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탈리 6나라에다 한국 한 겁니다. 그 6나라에 카나다 합한 게 G7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미국 가서 강의할 때 우리가 지금 according to my definition 우리가 G7이어야 된다 그랬더니 카나다에서 학생이 왜 카나다가 아니냐 그래서 카나다는 1인당 소득이 지금 4만 달러가 넘지만 인구는 3,300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국이 될 수 있냐 그랬죠. 그랬더니 또 브릭스하고 있죠. 왜? 뭐더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런 데서 why not 브릭스 그래서 브릭스는 인구는 뭐 정말 많지만 소득이 1만 달러도 안 돼갖고 어떻게 대국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그 조선일보에서 이건 기획한 건 아마 정말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20, 50을 넘어서 30, 80대자 30은 이제 30,000 달러스 1인당 소득 80은 인구 8천만 인구 하자는 것이죠. 근데 인구 8천만은 굉장히 도달하기 힘들고 거고 북한하고 통일해야 7,200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그래서 외국 이민이 아무리 들어와 봐야 700만이 금방 들어오겠냐 그래서 그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3만 달러는 곧 될 겁니다. 지금 작년도에 1인당 GDP가 24,000달러예요. 그래서 3만 달러는 저는 쉽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시간에 지금 20, 50에서 30, 80으로 가는 목표가 있어도 좋고 그 목표가 없다 할지라도 20, 50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성장이라는 건 뭐 간단히 얘기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거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발휘하고 미래의 생산 능력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배양하는 것이 뭐 경제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케 하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가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투자가 아주 부진했어요. 그래서 투자가 이렇게 부진한 마당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투자가 왜 부진하냐? 규제가 너무 많다. 공장 하나 건설하는데 150개 도장이 뭐냐?
경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어떤 때는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고 어떤 때는 구소련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니 그 세상이 불확실해서 투자하겠냐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투자해서 돈 벌어봤자 박수는 치기는커녕 또 도둑질 했으려니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니 투자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다 맞는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좀 경제학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기업들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면은 대기업은 돈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투자 대상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 대상이 없고 중소기업은 돈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 대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핵심 기술, 첨단 기술이 없어서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상장 대기업이 갖고 있는 돈이 100조 원 이상이에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100조 원 이상인데 여러분 미국에서 사셔도 100조 원 상상 잘 안 되죠? 1조 원도 잘 안 되시죠? 제가 하나 좀 자랑할 게 있습니다. 하여튼 순발력을 한번 발휘했었어요. 2008년 말에 그 오바마가 당선이 되고 부시가 물러나기 전인데 그 기억하세요? 그때 부시가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해갖고 7,500억 달러 어치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프린스턴 내 안식년으로 몇 개월 와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 옆에 사는 할머니가 저보고 I know that you are, I understand that you are an economist 그랬더니 7,300억 달러가 7,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난감하대요.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이 났는지 제가 그 할머니 보고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예수 아니니까 물러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게 예수가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100만 달러씩 써도 7,300억 달러 다 못 쓴다. 이렇게 7,500억 달러 다 못 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맞는 말이죠. 하루에 100만 달러 쓰면 1년에 3억 6,500만 달러고 1000년이면 3,650억 달러고 2000년이면 7,300억 달러고 그때 2008년이니까 뭐 그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장 대기업이 100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1조 원의 100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을 위해서는 투자 대상을 늘리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 시간을 설명드릴 겨를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교육에 장기적으로 교육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은 교육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말끝마다 그냥 한국의 교육으로부터 배우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은 별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하여튼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언제부터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서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뭘 위해서 교육개혁을 하는 것이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건전한 상식, 상당한 전문지식, 그 다음에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에 전문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건전한 상식이라든지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냐면 그렇지는 못하다는 의미에서 교육이 좀 부실하다고 누가 그러면은 전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은 교육 다 시키셨겠습니다만 손자, 손녀 교육은 또 남아있을 텐데 거기 제가 서울대학 총장이 된다면 첫 번째 읽은 책이 정말로 우연히도 또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존 로크의 책을 읽었어요. 로크 있죠. L-O-C-K-E. 존 로크가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1693년에 나온 책입니다. 지금 300년이 훨씬 넘은 책인데 거기 정말 무엇을 어떻게 언제부터 다 나와 있어요. 책이 한 20개 장밖에 안 되는데 무엇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교육은 지덕체 그러는데 존 로크는 최덕지대요. 1장은 신체의 건강에 관해서고
2장부터 19장까지는 인성 독성에 관해서예요. 그러니까 17세기 말이니까 그때 영국의 과학기술혁명이 대단할 때 아닙니까? 개발된 신약을 애들한테 먹이는 게 좋으냐 안 먹이는 게 좋으냐, 신세계에서 온 과일을 많이 먹이는 게 좋으냐 안 먹이는 게 좋으냐, 애들 버릇없을 때 때려야 좋으냐 안 때려야 좋으냐, 이런 게 2장부터 19장까지 있고 20장에 가서 학습에 관해서, 21장에 해외여행에 관해서 이렇게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이래요. 한국도 채덕질을 해야지 지덕체는 옳지 않다. 특히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제 친구한테 한번 누구 번역 좀 시키자고 그랬더니, 출판사 친구한테 5년 동안 번역을 못하대. 그래서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야 1693년에 나온 책을 어떻게 누가 번역할 수 있겠냐. 그래서 네 딸 보고 한번 시켜보라고 그래서 그 딸이, 똑똑한 딸이 있습니다. 사회학 공부하고 전자공학도 공부하고 지금 삼성전자 다니는 딸이 있어서 딸 보고 번역하라 했더니 그 딸이 5년 동안 번역해서 지난 가을에 교육론이라는 책으로 나와서 박희원이라는 사람이 존 로크의 그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이라는 책을 교육론으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것은 이제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육은 채덕질뿐만 아니라 이 창의성을 기르는 거다. 창의성이 뭐냐? 사물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다. 다른 시각에서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호기심이 필요하다. 질문이 필요하다. 자기한테 또는 남은. 질문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호기심에서 나온다. 호기심은 또 어디서 나오냐? 여행과 독서와 사람 만남에서 나온다.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고,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늦지 않는다. Better late than not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영국도 17세기에는 주입식 했나 보죠.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토론식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수능은 덜 틀리기 경쟁, 내신도 덜 틀리기 경쟁, 체육은 안 하고 도덕도 안 하고 그냥 지만 가르치는데, 그것도 덜 틀리기만 가르치지 그냥 하늘 끝까지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는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교육을 장기적으로 개혁하고 중기적으로는 R&D에서 연구 및 개발에서 이제는 개발 중심이 아니라 연구로 좀 가야 된다. 그래야 첨단 핵심 기술이 생긴다는 얘기죠. 영국 같은 나라는 연구는 잘하는데 개발을 못하는데, 한국은 개발은 잘하는데 연구는 못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디벨롭먼트에서 리서치를 좀 가자, 이런 것이 한국의 대기업이 그 투자 대상을 더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교육 개혁이고 중기적으로는 R&D 방향 전환인데, 단기에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동반성장이에요. 동반성장 어떻게 하냐면, 돈은 있으나 투자 대상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투자 대상은 있으나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자는 것이죠.